안녕하세요. 2023년 8월호 조용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지난달에 상상계를 담는 건축물, 즉 극장 건축 이야기 일부로서 극장의 역사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건축의 재발견에서 오늘 드디어 그 2부를 들려드립니다. 장영철 전숙희 와이즈 건축사무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에 바로크 오페라 하우스까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극장 이야기 어떻게 이어가 볼까요? 이제 극장이 근대에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현대화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도시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의 삶 속에 네. 문화적인 행위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보이는 좀 높은 곳에 있다고. 네, 항상 중요한 수변이라든지 외국의 네. 사례를 보면 서울은 이제 그 수변을 다 아파트들이 다 감싸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데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도시의 삶으로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볼거리를 제공받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게 저번 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로마 시대 때부터 그 원형 극장을 거의 그 로마 시민들에게 거의 공짜로 개방을 해갖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의 어떤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을 네. 수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거 카피돼가지고 전 유럽으로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 저번 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극장 얘기, 그러니까 영어로는 극장을 시애터라고 한다기보다는 퍼포밍 아트 센터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야기가 쉬울 것 같은데 뭐 많은 걸 포용하는 예, 많은 걸 의미로요? 포용하는 의미에서 극장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연극이라든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이기 전에 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서커스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그런 퍼포밍 아트를 담는 그런 그릇이었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이제 극장의 형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해를 해야 이 극장이 왜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그렇군요.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연장, 극장 이러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유형이 지난달 말미에 설명해 주신 프로시니엄 아치를 갖고 있는 극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태가 20세기 전후로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각국에서 구현이 됐는지 그런 걸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프로시니엄 극장이라는 이 형식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큰 아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프로시니엄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그림으로 말하자면 그림 틀이 되는 거고. 액자. 예, 액자. 그래서 이제 무대 장치들이 무대 밑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대 위에서 줄을 걸어가지고 천사 같은 거 등장할 때 배우 이렇게 해갖고. 내려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프로시니엄 아치 위하고 아래로 굉장히 큰 공간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그러네요. 벽이니까. 근데 그게 연출자에게 이 프로시니엄 극장이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됐냐면 네. 공연 예술은 어떤 박스 안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자기의 삶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근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연극 이론이 배우들은 내가 그들을 보는지 모르고 있다는 가정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좀 관음증 같기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갈등을 겪고 뭐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고 근데 그들은 내가 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가정하에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관음적이네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극장이 극이 시작되면 다 깜깜하게 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업다치고 이제 그 네모 안에서만 삶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대와 객석 사이에 하나의 유리면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거를 제4의 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거기에 이제 커튼이 쳐지기도 하고 장막이 들여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공연을 가서 보면은 저거가 굉장히 간단한 장치인데 저 장치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전달이 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풍경이 펼쳐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은 이렇게 두꺼운 스크린 같은 게 내려오고 그 다음 단위는 이제 커튼이 닫혔다 열리고
그거보다 더 잘게 나누고 싶으면 조명을 이제 껐다 켰다 그렇기도 하고 하기도 얇은 하고. 스크린이 내기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되게 간단한 장치들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배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서 조명을 가까이서 쏘면은 그 그림자가 스크린에 굉장히 크게 비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대한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조명으로 많은 걸 할 수 그러니까 있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미술에서 그 미술관 화이트 박스 갤러리의 개념이나 그렇죠. 이제 영국에서는 이걸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니까 검정색으로 극장을요? 네, 극장의 네. 배경이 되는 그 무대 장치를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배경을 다 블랙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관념화된 무대 장치를 만들기도 하는데 상상력이 발휘된다는 거를 보는 게 대단히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 프로시니엄 극장이 발달하던 시대의 무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문득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극이 먼저일까? 아니면 연극이 먼저였을까? 근데 이제 그 글이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이런 극장이라고 하는 극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로서의 건물이 극장이 되는 거죠. 네. 공간을 압축적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극에 등장하는 많은 배경들이나 스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안에다가 압축적으로 극장 안에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시니엄 극장이 처음에 왜 바로크 시대 때 극장의 무대를 보면 무대가 크지 않아요. 무대 대비 객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무대가 조금 더 작거나 이렇거든요. 네. 그리고 왜 우리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의 극장의 무대를 상상해 보시면 무대가 작고 객석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근대로 오면서 무대와 객석의 크기가 비슷비슷해져요. 오히려 무대 크기가 훨씬 더 커져요. 뭐 장치가 많아져서 그런 장치도 건가요? 많아지고 극도 복잡해지고 그 극에 표현돼야 되는 그 공간도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이 프로시니엄 무대의 깊이도 깊어졌지만 거의 객석 깊이만큼 깊어지거든요. 깊이가 네. 단면을 이렇게 보면 근데 좌우로도 이제 넓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왼쪽 무대와 이제 오른쪽 무대. 우리나라에서는 관객의 입장에서 오른쪽 무대, 왼쪽 무대를 구분하는데 서구에서는 배우의 입장에서 왼쪽 무대와 오른쪽 무대를 구분해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무대 윗부분도 되게 흥미로운데 그게 무대보다 훨씬 더 높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로 무대의 배경 자체를 끌어올려 버리거나 네. 그걸 또 여러 레이어로 만들어서 걔를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각 막의 배경들은 이미 다 그려져 있고 어딘가 매달려 있거나 어딘가 내려온다. 접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권의 극이 모두 다 이미 극장의 무대 속에 다 숨어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씩 펴서 펼쳐서 보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 건물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게 건축가들한테도 좀 전문 분야인가요? 이제 일반적으로 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따로 어떤 건축 자체가 어떤 특정 건축가만 할 수 있지는 않은데 네. 이 안에 시스템들 안에 있는 이제 무대라든가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조명, 음향 그리고 객석 하다못해 그 객석까지도 고도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전문 속의 그렇죠. 전문.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예술의 전당 가보신 분들은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면 삐걱거리는 소리 나잖아요. 그 삐걱거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나게 고도화된 시스템이거든요. 진짜 클래식 음악 공연장은 중요하겠네요. 삐걱거림을 잡는 하다못해 게. 왜 침 삼키는 소리도 난다고 우리끼리 그러는데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는 굉장히 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음향을 설계할 때도 예를 들어서 관객들이 입고 올 수 있는 옷의 양도 어느 정도 계산하는 거예요. 잔향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를 설계할 때도 식탁이 딱딱하다. 그러면 식탁 밑은 패브릭을 붙여요. 소리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름에 사운드가 튕기는 정도와 겨울에 튕기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의상의 두께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장 대단하다. 가면 진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클록룸이라고 있거든요. 옷이랑 가방 맡기는 네, 데. 옷이랑 가방. 가방은 뭐 미술관에도 보면 이제 락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렇게 차고 너무 다니는데. 큰 배낭은 두고 가라 하죠. 네, 근데 옷을 맡기는 거는 이게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왜 저희가 영화관을 갈 때는 그거 없잖아요. 네. 다 들고 가죠. 네.
그러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관객 편의만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음향하고도 그 과거에 이제 클록룸은 사실 이제 과거에서부터 온 건데 저는 이제 그것의 시작은 음향은 아니었을 거라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현대 콘서트홀이나 이런 데는 음향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콘서트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맨살이 많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음향을 좀 더 보강한다던가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시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드레스업, 그러니까는 굉장히 잘 차려입고 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극장가들이. 프로시니엄 극장 자체가 보면 그 액자라고 하는 틀이, 그 빅 알치가 굉장히 아름답게 조각이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극장이 어떻게 보면은 관객 입장에서는 무대도 완벽한 셋업이어야 되지만 반대로 거길 참여하는 사람들도 드레스 코드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것 같아서 최상의 옷차림새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어텐드, 참석했다. 클러치백 이런 거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차려입은, 가장 적합한 당시에 이제 가장 패셔너블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아마도 그 극을 감상하러 오지 않았을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닐까. 진짜 일반 시민이 약간 팰리스, 궁전 같은 데 딱 가는 특별한 경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프로시니엄 아치와 막과 커튼 이런 이야기들 기본적인 요소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좀 하나씩 유명한 곳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문화 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파리거든요. 도시가 또 작으니까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파리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예전에 귀족들이 누리던 그런 문화들을 이제 부르주아지들이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어떤 변혁이 제일 빨랐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국책 사업으로 이 문화 사업을 일으키는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제일 그렇죠. 국가 보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극장 하면 제일 화려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높은 극장을 생각해 봤을 때 파리에 있는 그 팔레 가르니에라는 극장을 사람들이 이렇게 손꼽게 되는데 외관으로 보자면은 건축적으로 이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무슨 형식이죠 이게? 이 신고전주의라고 해서요. 그러네요. 예, 고전주의의 그러니까 르네상스에서 만들었던 그런 양식을 다시 한번 갖고 오는 거죠. 신고전주의가 이게 스타일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신고전주의의 어떤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다비드 앵그르 같은 화가들이 있었고 건축에선 이런 건물들을 신고전주의라고 불렀군요. 가르니에라는 이름은 설계자 이름인가요? 이게 이제 찰스 가르니에가 설계를 해서 1875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놀라운 점이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일단 단면을 이렇게 푹 자르면은 어떤 게 건축에서 눈에 확 들어오냐면 이 공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가 한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래서 극장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정교하게 팔레 가르니에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 팔레 가르니에 있어요? 그 모형도? 네. 그래서 그걸 잘라놓은 모형을 보니까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어떻게요? 일단은 건물이 오페라 하우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밑에 지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막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굉장히 큰 깊이가 6m 이상 되는 그런 트랩이라고 하는 지하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위쪽에는 20m 때로는 20m가 넘어가는 그런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상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직으로 굉장히 큰 건물이 되는데 그 무대는 사실은 지상 레벨에서 보면 한 지상 3층 정도 레벨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지하를 많이 파지 않으면. 그러니까 단면을 보니까 여기 지면하고 비교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네.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기본 1층 레벨로 올라오려면 계단을 한참 올라가서. 그러니까 기단 위에 있다. 그렇죠. 건물 기단 자체가. 위에. 신전처럼요. 그리고 기단 위로 올라가 갖고 1층 레벨로 들어간 다음에 티켓을 발권을 하고 뭐 이렇게 옷을 좀 클럽룸에 가갖고 맡기고 그다음에 잠깐 좀 뭐 사람들이랑 또 만나고 이제 그게 시작되면 위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계단이 엄청 예, 웅장하네요. 엄청난 웅장한 계단으로 올라가고, 근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큰 그랜드 스테어가 아니라 큰 허공 속에 떠 있는 그런 계단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보이드라고 하는데 네. 그런 보이드를 타고 올라가 갖고 양쪽으로 퍼져서 관객 속으로 각자의 관객 속으로 들어갔다가 항상 이런 오페라는 인터미션이 있잖아요. 중간에 쉬는 타임이 나와서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칵테일도 마시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공간을 포이어라고 하는데 네. 그 위층에 그러니까 1층 로비층 위치에 또 커다란 그런 포이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드에 떠 있는 계단 밑에요? 계단이랑 같은 레벨로. 예. 음. 그래서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미션 때 내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 객석에 이제 그 육중한 문을 열고 나오면 거기가 바로 이렇게 포이어 공간이에요. 큰 홀이 큰 있죠. 홀이 있는 거죠. 네. 층고도 높고 굉장히. 네. 그리고 그 포이어의 전면에는 또 큰 전망이 있는 그런 유리창이 있어갖고 도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이어를 넘어서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 또 테라스가 딱 있어가지고 또 도시를 쫙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종합 세트 같은 곳인데 이 팔레 가르니에 같은 경우는 포이어에 나가는 경로에 아까 얘기했던 그 그랜드 스테어가 있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옆으로 보면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웅장한 거죠. 이 그러니까 체험하는 약간 나도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그 상상을 해보면 이제 문화에 심취한 어떤 사람들이 이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도시하고 면해져 있는 정면 파사드, 그러니까 신고온전주의 그 인면을 가진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안으로.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전실 공간들 하부를 거쳐서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 Y자 형태로 생겨 있는 그랜드 스테어가 쫙 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Y자 형태로 생겨 있는 그랜드 스테어를 딱딱딱 올라가서 2층으로 그 위에 층이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객석 쪽 상부로부터 진입이 되어서 객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을 올려보낸 다음에 물처럼 이제 흘려내리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이 객석 공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벌 쉐입으로 돼 있어요. 뒷부분이 홀의 면한 부분이. 그래서 바깥에 홀이랑 접점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들여보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왜 우리 영화관처럼 문이 둘레 달랑 있는 게 아니라 U자 모양 생겨있는 객석 공간들의 뒷부분이 다 문으로 되어 있어 다 한 번에 열려서 싹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 게이트 번호를 보고. 그렇죠. 자신하고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 Y자 그랜드 스테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우아한 공간이라고 보여지는 게 첫 번째 그랜드 스테어 부분은 넓어요. 네. 그리고는 기역자로 딱 턴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이 계단이 왜 이렇게 디자인됐을까를 보면 당시 여성들이 입었던 옷의 뒤태가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형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늘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뒷부분이 굉장히 우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커브로 돌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유행한 복식 양식사를 보면은 뒤에 장식 되게 많이 붙이고 뒤로 늘어지게 엄청 화려해 보여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네. 내부가. 네. 그래서 가서 공간을 보면 그 장식을 보는데 혼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너무 현혹이 되지 말고 네. 그냥 공간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구나. 네. 그리고 구석구석 보면 굉장히 감탄하게 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페라 홀 천정 부분에 샤갈의 천정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샹들리에가 있어서 네. 그 천정화를 비치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객석 공간이 어둡고 답답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그렇겠네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극보다는 오페라, 네, 오페라. 음악 뭐 이런 네. 쪽에 어울려 보이네요. 뭐 발레 공연이라든지. 발레도 좀 고전적인 발레, 네, 낭만 네. 발레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금색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 장식들이? 금박을 입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면에 있는 천사상은 네. 도금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안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색상이 이제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그럴 것 수도 같고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마 천장화 주변 테두리 같은 데는 약간 금박 장식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그 샤갈의 천정화를 비추는 샹들리에가 있는데 이것도 사연이 있는 게 네. 이게 어느 날 떨어져서 여성 관객이 한 명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취재한 가스통 루르라는 기자가 그 유명한 팬텀 오브 오페라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고 여러모로 약간 괴담이 있는 게 이 팔레 가르니에의 그 지하 부분이 물로 이렇게 차 있거든요. 실제로 그 세느 강변에 수맥과 겹쳐져가지고 공사 때부터 물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요새 같으면은 뭐 차수를 한다든지 어떤 테크닉이 있었을 텐데 그냥 그 위에다가 아치 구조들 있잖아요. 크로스 볼트 같은 그런 아치 구조들을 막 촘촘하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올렸던 모양. 그래서 지금도 물을 퍼낸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팬텀 오브 오페라의 지하실에 갑자기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 팔레 가르니에의 기초가 세느강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또 가르니에라는 건축가의 조수 한 명이 공사 중에 실종이 됐대요. 아니 뭐 도시 한복판에서요? 예, 그래서 실종이 돼서 그게 이제 그 팬텀이 되었다는 그런 이제 그런 설이 있는 거죠. 이 극장에서 팬텀 오브 디 오페라를 보면은 되게 분위기가 살겠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 실제 저희 보고 있었던 단면 같은 경우에도 무대 하부랑 그리고 객석 하부 쪽에 이제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 아래쪽을 보면은 물이 차 있는 공간이 실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단면도에도. 아마 지하수 있는 데를 건드렸거나 지류를 건드렸거나 약간 물이 흐르는 이제 그 흐름은 있는 것 같고 땅 속에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물을 빼면서 계속 공사를 했는데 물을 다 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니에 극장에 굉장히 큰 저수조, 그러니까 지하수를 담는 저수조가 있는 거는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크리스틴이 왜 지하수 위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장면하고 연동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네요. 제가 뮤지컬에 좀 문외한이라 몰랐는데 여기서 한번 작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리에 이렇게 막 신고전주의 이렇게 화려한 극장도 있지만 좀 다른 스타일의 유명한 극장들도 있겠죠? 파리가 방사형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방사형의 그 결절점마다 중요한 건축물들이 이렇게 박아서 예를 들어서 빵테온이라든지 팔레 가르니에도 이제 그러한 방사형의 그 정점에 있고 루브르 박물관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 이것도 오페라 하우스. 예, 이것도 오페라 하우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페라의 형식이 현대에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그런 어떤 무대 장치와 그다음에 음향 기술이 갖춰진 그런 공연에서 공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거죠. 발레 가르니에서 하기에는 그렇죠. 안 어울리는 것도 이미 있을 세팅이 거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고전 극이라면 훌륭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몇 번 얘기했던 이제 그랑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도서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그랑 아치도 짓고 이 시기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피라미드도 짓게 되고 단시간에 되게 많은 걸 벌렸어요. 라데팡스도 그때. 예. 오르세 미술관, 그다음에 장누베를 스타로 만든 아람 문화원.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 바스티유 광장 앞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공모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세계 건축가들의 관심이 집중됐겠어요. 그래서 공모전을 접수를 했는데 600개가 넘는 공모전이 접수가 됐고 성황리에 했네요. 예, 성황리에 했고 600개면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들을 봤는데 심사위원들이랑 미테랑 대통령이 그 안을 봤는데 보통 공모전은 사람의 이름을 가리고 하거든요. 누가 있는지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스타 아키텍트였던 리차드 마이어가 한 것 같은 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딱 봐도 하는 조형성이 좀 나타나는. 그리고 그리드. 예, 딱 그리고 간결한 어떤 인면성. 근데 딱 뽑고 났더니 칼로스 오토라고 하는 우루과이 건축가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한눈에 봐도 다른 사람 걸로 오인될 정도면 좀 개성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리차드 마이어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뽑았겠죠. 네, 근데 놀랍네요. 미테랑 대통령이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지만 지금 같으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기록에 거죠. 의하면 그 미테랑 대통령이 보고 이거 리차드 마이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물론
그거를 뽑아준 사람들은 이제 심사위원들이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심사에도 참여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이 그랑 프로젝트가 좀 흥미로운 게 사실 이제 파리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이제 재밌는데 좀 전에 영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파리의 특별한 이 도시 구조하고 관련돼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개의 길쭉한 것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가 세느강이 있겠고 하나가 샹젤리제 거리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화시설은 이 세느 강변이나 이 샹젤리제 길을 따라서 찾으면 돼요. 딱 두 가지가 이제 클루가 될 것 같고요. 샹젤리제 길에서 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거는 당연히 개선문이 되겠죠. 네. 개선문이 올드 시티하고 뉴 시티 사이에 이제 결절점에 딱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북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게 그랑 아르주가 있는 새로운 신도시 구간이 되겠고요. 샹젤리제 거리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구도시 영역이 되겠고요. 거기 뭐 루브르라든가 에펠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게 되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빨레가르디에 같은 경우도 그쪽에 있게 돼요. 오페라역 있는 데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가 우리나라에는 그 정명훈 음악 감독이 데뷔한 맞다. 예. 맞네요. 네, 왜 네. 귀에 있나 네, 했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유럽에서는 제일 못생긴 오페라 하우스다라는 그런 평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진만 딱 놓고 보면 약간 성남시 나 뭐 그런데 이렇게 문화센터라고 해도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문화센터들이 이거를 벤치마킹했을 수도 있는 그렇겠죠. 거죠. 제가 거꾸로 생각을 이게 해요. 실제로 이제 보면 그 그리드가 뭘로 만들어지냐면은 알루미늄 패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알루미늄 패널과 패널 사이를 저희가 이제 실리콘으로 코킹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코킹에서 이제 빗물이나 이런 걸 타고 알루미늄 도장 표면을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 같은 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알루미늄 패널로 만든 건물 보면은 되게 지저분해지는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청소를 맘먹고 해야 되는 아니요, 청소를 해도 그건 안 없어져요. 아이고. 예.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 그 알루미늄 패널로 건물 지은 것들이 이 1990년대 말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예, 굉장히 불상사납거든요. 네. 이게 그런 케이스였던 이 큰 걸. 이 큰 걸.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진짜. 커요. 진짜 엄청나게 도시블록 하나를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오페라 하우스가 보면 그 무대 공연을 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대 기술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무대 기술자, 그다음에 거기에 무대를 만드는 목수들, 무대 설비를 운영하는 테크니션들, 그다음에 페인터, 조각가, 당연히 의상을 만드는 분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재봉사까지 다 여기 입주를 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인 거죠. 하나의 이 컴플렉스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이 사람들의 역량이고 그 옛날에 이제 이 극장의 전통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저번 회에서 극장이 중세시대 때 어떻게 유지됐는지를 보면 길드에 의해서 유지됐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드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수공업자들의 연합체잖아요. 그러니까 극장들 보면 항상 그 뒤편에 백스테이지가 이렇게 커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준비하려고 그 공간이 큰 게 아니라 그렇게 공예가들이 직접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거기에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게 같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미테랑 대통령의 당시로 보면 뉴딜, 문화 뉴딜 프로젝트 같은 거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영역에서 파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흥망성쇠 중에 이제 쇠락하는 단계를 걸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재임을 했었는데 그때 파리가 이제 명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이제 현대 문화의 중심지는 뉴욕이라고 알려지고 있었고 파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쇠퇴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호루라기 불고 다 모여를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는 올드 시티, 낮은 도시지만 약간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을 완전히 다 총동원해서 프랑스의 기술력, 예술력,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예술력까지도 모두 다 총집합시켜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프로젝트가 그랑 프로젝트. 건물 안에 이제 실내 도시 같은 걸 만드는데
예술인 직인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랑 프로젝트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화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랑 네. 프로젝트 자체가 샹젤리제 거리로부터 뻗쳐나오고 있었던 문화의 쇠락해가는 요충지들을 예를 들어서 루브르 미술관도 예전 루브르에다가 글라스 피라미드 형태를 집어넣음으로써 중축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루브르가 되고 에펠타워 중심으로 있었던 약간 또 세력해 갔던 부분들도 오르세 뮤지엄 같은 것들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도시도 문화 집중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리버스 시키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근데 이 그랑 프로젝트 중에서도 지금 소개해 주시는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는 그 안에 이 일터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계속 접촉하고 그리고 뭔가 대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뭔가 분위기 자체를 좀 흥하는 분위기, 그렇죠. 좀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분위기 같은 걸 만들고 싶었던 것 같네요. 지속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재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제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한 3,000석 규모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오페라 하우스인데 이전에 이제 빨레 가르니에 같은 경우가 한 2,200석 정도 됐다고 해요. 그것도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근데 여기 더 큰 게 만들어지면서 오페라의 이제 중심 공간은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가 되었고 빨레 가르니에 같은 경우에는 발레 같은 공연들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런 곳으로 약간 다원화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도시적인 맥락에서 파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그렇지만 높이 제한이 있죠.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네. 다른 건물들은 다 6층 이하거나 혹은 6층에 맞춰서 건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플랫한 곳에서 이런 것들이 삐죽삐죽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길을 잃지 않겠네요. 예,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사형의 모퉁이에서 내가 다른 길의 끝을 보면 굉장히 웅장해지는 가슴이 웅장해진다. 네, 그런 것들이 그동안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규제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웅장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파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군요. 네. 근데 뭐 또 최근에 유럽에서 젊은 예술가들 몰려들어서 완전히 바뀐 데가 베를린이잖아요. 연극으로 워낙 유명한 나라기도 하고. 그 이제 프랑스의 그 문화가 뭐든지 이 사람들은 그랑아치 뭐 그랑블루 뭔가 이렇게 그랑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영어로 말하자면 약간 블록버스터 같은 느낌? 미국 사람들이 그레이트라는 말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한남대교 이것이 과연 대교냐 성수대교.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되게 실용적이고 역시 조금 더 철학적이고 그런 느낌이 드는 궁금해요. 예, 연극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폭스비네라는 극장을 접하게 됐는데 베를린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연극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건물 자체가 막 건축적으로 볼거리가 있고 스펙타클하지는 않지만 요란하지 않고 그냥 고대의 뭐 기둥 양식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주의 양식 같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 폭스비네라는 그 명칭 자체가 이게 폭스가 인민이라는 뜻이니까 국민이라기보다도 인민,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념을 반영해서 인민들의 극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반 노동자들도 문화적인 그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근대 공연들을 여기서 했다고 이번에 좀 알게 됐고요. 근데 특이한 게 프랑스는 아니랬는데 폭스비네라고 이마에 딱 붙여놨네요. 글씨를 붙여놨네요. 네,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직설적이지 않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어울리네요. 이게 공간을 보면 아까 그 가르니에 극장과 확실히 다른 게 이 들어가는 공간이 그 포여가 있잖아요. 로비가 바로 이렇게 그냥 연결이 되거든요. 그냥 게이트예요. 예, 그냥 들어가면. 예, 들어가는 그런 로비. 약간 로비가 있고 그냥 객석으로 그냥. 그러니까 약간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큰 방풍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 노골적이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공간은 최소화했다. 예,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자. 그러니까 뭐 그랑 스테이어스 이런 거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연극 보러 왔지 뭐 패션이나 건축 보러 왔냐. 이제 이런 거를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어떤 이념이라는 것 자체가 네. 건축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같은 퍼포밍 아트인데 한쪽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장식적이고 포장도 막 포장도 많이 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매치로서 건축을 만들었다면 이쪽에서는 이 폭스 비네 같은 경우는 그냥 본질. 예. 본질에만 충실하자.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네. 그 연극의 어떤 경향이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후로는 이제 연극계가 이 무대라는 공간을 대함에 있어서 네. 좀 추상적인 그런 배경으로서 이해를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갖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이미지 네. 혹은 극작가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무대의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독일 표현주의 영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현대의 회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추상이라는 그런 어떤 네. 장르가 나타나고 이제 그런 영향을 서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상화된 그런 세계 속에서 배우들이 네. 때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연극을 부조리한 네. 그런 이제 연극도 나타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극을 세팅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블랙박스에 그냥 나무 한 그루 딱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네. 배경을 가지고 이제 극이 진행이 됐잖아요. 두 배우가 나와서.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무대 세트 중에 하나는 자코메티가 이제 디자인했던 그런 나무 한 그루 딱 갖다 놓고 연극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유명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굉장히 뭐 당연하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네, 있었다는 그렇겠죠. 그런 얘기겠죠. 어울려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새로운 무대 장치나 조명의 변화나 이런 거에도 맞춰가야 될 거고요. 이게 약간 인접해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나 독일이 그리고 시기도 보면은 뭐 불과 50년 차이가 안 나는 한 3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네. 건축 양식으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못해 그 홀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먼저 받아들이는 퍼블릭 에어리어. 그러니까 무대와 객석이 있는 메인 공간으로 가기 전에 있는 외부 공간의 퍼블릭 에어리어라고 본다면 그 퍼블릭 에어리어를 대하는 태도가 이 두 나라가 아주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한쪽은 약간 그 베니티, 그 안에 이제 다른 것들을 교류하고자 하는 그 베니티가 좀 들어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걸 과시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그란 스테어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장식적으로 네. 구성이 돼 있다거나. 근데 이제 베를린에 있는 폭스비네 같은 경우에는 뭐 폄훼하는 말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거대한 방풍신이나 진배업소요라는 게 그런 우연한 만남 같은 것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객석으로 향하게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중간 공간이 하나가 있고 그 중간 공간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공간이지 거기는 어떤 소셜라이징의 공간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다지 사교를 권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연극하는 곳이었어요, 주로? 아, 네. 그 실제로 프랑크 카스토프라는 디렉터가 네. 25년간 장기 집권을 오래 하셨네요. 오래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만큼 다양한 그 현대 연극의 사조를 극장에 받아들여서 네. 극장의 명성을 드높인 그런 큰 공로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독일의 연극 극장이 이걸 꼽을 수 있다면 또 독일 하면은 바그너가 오페라 하우스를 자기가 직접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여기는 음악 공연장들은 어때요? 이제 그 바그너랑 같이 이렇게 협업했던 무대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네. 아돌프 아피아라고 하는 언뜻 들으면 독일 분인 것 같은데 스위스 건축가하고 무대 디자인이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무대 디자인이 안도다다오의 그 계단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굉장히 미니멀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숭고미가 있거든요. 신전 같기도 하고요. 예, 약간 숭고함이 있는데 그걸 현대적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 고전적인 형식의 오페라 하우스들은 무대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뒤에 막을 세우고 그 막 뒤에 어떤 그림이라든가 거기에 세트를 사실적으로 되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독일의 무대지는 보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근대 연극들의 무대들은 그런 그림류, 그러니까는 네. 사실주의적인 그림의 형식이 아니라 그걸 공간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안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계단, 그림자, 그다음에 공간감이라고 하는 형태로 좀 번안되고 치환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국에는 극장의 건축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극장의 장식이 배제되고 극장을 진입하는 공간 같은 것에서도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가 배제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네요. 사실 가르니에 같은 곳을 지나와서 이런 무대를 보면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노톤으로 안도 다다오풍으로 심플하게 지어진 무대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 근데 이제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왜 이런 추상적인 무대 표현에서 계단이라고 하는 형태가 많이 드러났을까 네. 라는 생각해보면 아까 영님이 숭고하다 뭐 엄숙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한편에서 이거는 관객의 시선도 고려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관객의 객석이 계단 형태로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길 들여다볼 수 있는 무대는 한정적인 이 프레임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대의 바탕이 뒤에 깊이감의 표현이 별도로 돼 있지 않다고 하면 무대의 바탕이 들려 있어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단형 형식이 사람들을 등장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였던 거죠. 그다음에 이 인물들의 배치라든가 서 있는 높이도 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계단이 기본 무대로 있으면.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영화가 노스탈지아라는 영화가 타르코프스키의 생각이 나는데 거기도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스피치를 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계단 위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있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고 눈높이를 그러니까 눈높이를 올려서 그렇군요. 계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풍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그냥 플랫하게 서 있는 것보다도. 그렇죠. 단차라는 게 사실 객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관객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어디 뭐 이번에 LG 아트센터 새로 지은 데도 보니까 단차가 없다고 아주 원성이 자자하던데 관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무대에서의 그 내부에서 단차도 그렇고 이게 아무튼 잘 보여야 되는 게 이게 지상 과제잖아요. 뭘 구경하러 가면. 그래서 절체절명의 문제인데 그것만 딱 남겨놓은 무대 장치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은 또 연극하면은 영국 빼놓을 수 없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나라. 우리 셰익스피어 극장 얘기도 재밌게 지난번에 르네상스 극장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글로브 극장. 예. 굉장히 특이했던 그런 그러니까 크지는 않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누추한 돈 더 내면 무대 위에 앉혀준다고 하셨죠. 근데 참 그렇게 다양한 행위가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근데 뭐 현대로 와서도 이거는 영국의 큰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장 훌륭한 연극 연출자 배우를 배출하는 나라로서 자존심을 굉장히 높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템즈강 따라가면서 보면은 뭐 국립극장 있고 그다음에 조금 나중에 지어진 바비칸 센터 이런 데는 종합적으로 영화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컴플렉스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을 이용한 조경도 좀 인상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영국의 현대극장들 중에서 우리가 알면 좋을 곳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얘기하면서 이제 그랑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가서 찾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로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를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로얄. 로얄이 있어요, 영국은. 로얄 뭐 내셔널 뮤지엄 뭐 이런 이제 그 중에 이제 로얄 내셔널 시애터가 다 경들이 지었고 네, 낯선 경이.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경향으로 보면 몇 년대인데요, 이거? 1963년에 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세는 이제 모더니즘이었으니까 그 중에 영국에서 그 모더니즘을 좀 특화시켜 가지고 발전시킨 장르가 있는데 그게 브루탈리즘이라는 건데요. 그 말 그대로 좀 브루탈하다는 거예요. 좀 거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것도 이 당시에 실험된 거고요. 그것들을 단순히 노출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으로 막 다듬어 가지고 그걸 제가 치핑한다 그러는데 치핑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푸집에다가 문양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전의 건축물보다는 이제 거친 거죠. 그래서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브루탈리즘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국립극장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근대 건축들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런던 말고 보스턴 시청사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공간이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 안으로 공간인데.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콘크리트로 판을 이렇게 몇 개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판이요? 예, 계단 같이 생겼어요. 계단처럼. 건물 자체가 계단처럼 계단 생겼어요. 판처럼 판 쌓여 예, 판 쌓여 있고 그 내부에 창틀 같은 거는 검정색 강철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데 오픈 공간들은 이제 들어가면은 크게 이제 튀어나온 이렇게 슬라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면은 갑자기 뻥 뚫린 공간이 이렇게 딱 나타나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게 돼 있는 그런 이제 공간 구성들이 이 당시에 이제 근대 건축물의 이제 어떤 형식들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브루탈리즘도 그런 식인가요? 예, 그렇죠. 브루탈리즘이 재밌는 게 학생들이 이제 건축 역사 배울 때 다른 것들은 다 동의를 잘 못해요. 뭐 그리스, 로마, 막 이런 거 이제 그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암기를 하잖아요. 근데 브루탈리즘을 하면은 그 어떤 그 형식과 건물을 굉장히 잘 매치하게 돼요. 딱 보면 브루탈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직관적으로 재료를 다루는 방법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재료로 쓰고 굉장히 두꺼운 메스감이 드러나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표면을 다듬는 방법도 굉장히 거칠거칠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을 딱 보는 순간 브루탈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건축 형식 중에 하나고요. 색채를 별로 안 쓰나 봐요. 원래 있는 원자재 색깔을 그대로 쓰는데 거기다가 아까 이제 영님이 말씀하신 이제 취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표면을 두들겨서 네. 까내요. 그러면은 그 안에 골재가 있는데 그 오돌도돌한 골재들이 골재라고 하면 이제 돌조각. 네. 골재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되거든요. 일부러.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빛을 받으면 네. 마치 여드름난 피부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 근데 그 거침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브루탈리즘이 스케일이 커지는 건축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두께감 같은 게 도시에서 봤을 때는 도시적 스케일에서는 좀 적합하고 사람들 스케일, 휴먼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거칠다라고 맞아요. 느껴지게 되는 거죠. 좀 위압적일 수가 있죠. 좀 든든하긴 해요. 1960년대에 굉장히 많이 지어졌고 많이 이제 파급되었던 것 같고요. 네. 보스턴 뭐 시청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예일 대학교에 이 브루탈리즘으로 지은 건축물들이 꽤 여러 개가 있고 아마 기차역에서부터 보자면은 뭐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브루탈리즘에 영향을 받은 건축물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영국이 60년대 뭐 폴리테크닉이라고 대학을 새로 많이 세웠는데 그 대학들 건축도 양식들이 좀 요런 게 많더라고요. 사실 뭐 형식적으로 네. 끝판왕은 이제 바비칸이 되겠고요. 바비칸은 이제 하나의 작은 미니 신도시급의 네. 사이즈가 모두 다 브루탈리즘으로 네. 계획된 신도시였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건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보면은 이제 재밌게 잘 사용하고 있는 좀 건축 실험이 남아있는 어떤 유적 같은 공간 같기도 하고. 밤 되면 또 반영이나 조명 때문에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로열 내셔널 시애터가 3개의 극장이 있어요. 저는 이분을 잘 모르는데 로렌스 올리비에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그 영국의 배우. 셰익스피어 역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유명한 영화 감독 겸 배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만드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극장이 3개가 있는데 이제 로렌스 올리비에의 이름을 따서 올리비에 극장이 있고 약간 좀 전통적인 극을 할 수 있는 리틀턴 극장, 도르프만 극장. 이 3개가 지금 컴플렉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래에 트랩과 위에 상층부에 이렇게 설비 공간이 있는 그런 오페라 하우스의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크게 메스가 불쑥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극장도 그렇고 극장을 볼 때 뭔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무대 상부다. 네, 무대 상부가 있어서 저기가 무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무대 상부가 세종문화회관도 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공간을 딱 보시면 저기 무대가 있겠구나. 좋은 팁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무대 형식이 변화가 오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극장은 어둡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다른 세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을 끄죠. 예. 그리고 불을 끄면 이제 몰입을 시작하잖아요. 네.
카타르시스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저는 극장에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기존 체제를 영속화시키는 좀 수능적인 대중을 만들어낸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부조리국 같은 것도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미술사조의 대입을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뒤샹의 작품이라든지, 네, 뭐 다다이즘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근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예, All at Once. 예. 그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몰입이 계속 깨져요. 예, 몰입이 계속 깨지더라고요. 돌멩이가 나타나서 막 갑자기 구른다든지 막. 하여튼 이제 그런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런 형식들이 극장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 스테이지라는 개념에서 배경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이제 원형 극장처럼 되는 거죠. 이제 스테이지가 있어서 스테이지 앞뒤가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이지를 쭉 둘러싸서 관객이 앉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리얼리티를 모방하는 그런 무대 장치가 아니라 이건 연극이야라고 일깨워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봤더니 연극에도 약간 건축에서 쓰는 용어랑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플렉서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유연하다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연한 무대.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약간 좀 저게 뭐지? 라고 하는데 그거를 유연하다고 표현하거든요. 건축가들도. 그런 공간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서울시 역사박물관 갔을 때도 뭘로도 쓸 수 있는 용도에 따라서 멀티퍼포스로 쓸 수 있는. 근데 사실 현대 극장 자체에 뭐가 너무 세게 들어가 있으면은 가변성이 떨어지니까 이 뭐든 될 수 있는 무대. 이제 가변성을 추구하게 된 이제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단순히 극 형식의 변화라기보다 퍼포밍 아트라고 하는 개념이 정립을 하면서 다변화된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왜 프랑스의 오페라 하우스가 새로 이제 바스티유 오페라 하우스를 지으면서 올드 오페라 하우스인 가르니에 극장 같은 경우가 발레 공연을 주로 담는 공간이 됐다고 했던 것처럼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연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도 있고 아까 서커스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무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무용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현대 무용도 있고 전통 무용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프로시니엄 형식의 무대, 그러니까 액자형 무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면만 퍼포밍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되는 그 마당 전체가 사실 무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시니엄형, 그러니까 일방향형이 아니라 방사형. 이제 예전에 그 그리스나 로마의 형식에서 무대가 있었던 부분들이 아주 최소화되는 형태로 오히려 객석이 더 다분화되는 방식도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런 이제 블랙박스형 혹은 이제 가변형 무대라고 해서 어떨 때는 객석이 나왔다가 사라져서 전체를 마당으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의 형태가 될 수 있었던 게 결국에는 퍼포밍 아트의 형식들이 그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현대극들 보러 가면 무대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극도 극이지만 여기는 공간 이용을 되게 신기하게 했네라거나 뮤지컬들도 아이디어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공연에서는 극장 전체를 약간 캬바레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접시 같은 무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객석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객석 중간중간에도 무대가 있고 조명이 떨어지면 내 옆에서 갑자기 가수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 극장 자체를 거기가 유니버설 아트센터라 적색 금색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거기를 아예 그냥 파리 캬바레 같은 느낌 만들었더라고요. 자, 어쨌든 유연성, 플렉서블 스페이스.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극장의 형식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소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극장의 개념이 이제 여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오페라 극장이라든지 콘서트홀이라든지 그 일부에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쓰임새가 많았던 거예요. 그 소극장 하나를 컴플렉스에 더하는 식으로 하고 이거 완전 스타일이 다르게. 네. 알겠습니다.